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투르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룰 주제는 가짜뉴스와 오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지난주 한 방송사 토론회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기사는 이미 삭제됐다.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해보니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경제는 8월 24일자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이 한 생명도 앗아갔다.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엄청 많이 유통이 됐었고 저도 이 당시에 삭제가 되기 전에 이 기사를 그래서 봤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사건 자체가 대전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 등 매체들에서 확인을 한 결과 한경이 보도한 시점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그 후에 이제 기사가 삭제가 됐고요. 그런데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 해당 기사를 인용했고 뭐 이렇게 인용하면서 당연히 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 토론에 나와서 해당 기사를 인용까지 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 이제 이후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보수 관련된 단체들에 이제 있는 카톡방들 뭐 이런 데에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닌 건데요. 한국경제는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이제 그 취재 과정을 밝힌 두 개의 기사를 발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식시장에서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안마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뭐 두 번째는 아예 한경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뭐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에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뭐 소득주 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 이런 이제 한경 보도를 검증한 보도들이 명백히 잘못된 거다. 뭐 정상적인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거고 사실관계가 일부 틀렸을 뿐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면은 잘못된 기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짜 뉴스는 아니고 일부 기사가 미흡했던 점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좀 정도로 이제 가짜 뉴스는 아니다 이 점을 항변을 한 거죠. 기사를 그럼 왜 내렸을까요?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내렸겠죠. 네. 잘못된 뉴스는 아니라면서요. 네, 미흡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경은. 김한 기자, 같은 업계에 있는데 이렇게 비판해도 돼요? 아니 뭐 그 기사를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예. 이런 방송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사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마 너무 세게 잡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딱 보고 이거 야마 너무 세게 잡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문 기사 자체에서도 그 사건의 인과관계가 하나도 증명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원을 인용한다든지 기본적인 기사 작성의 어떤 문법들을 익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그 부분에서 전혀 이거가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을 보여주겠다. 라는 의도 외에는 이게 사건이 맞는 건가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에 부적절한 단어를 써서 김한 기자가 죄송합니다. 야마 말고 다른 말로 대체할 게 있을까요? 뭐 핵심 주제. 뭐 핵심 주제 정도로 이제 야마라는 거 언론계 일본말인데 은어니까 그러고요. 예. 요거가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한경이 제목을 한경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짜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나름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짜뉴스의 요건상의 하나가 그 독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있으면은 가짜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내용이 틀려야 되고, 당연히. 예. 그러면은 한경이 그러면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취재가 불안정했어요.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가 안 됐어요. 전원만 있어서 제보자가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살했다더라 카더라만 듣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경찰한테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식당에 가서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이 여성을 해고했냐라는 확인을 했어야죠. 뭐 유족들을 만난다든가. 예, 뭐 유족을 만나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이 기사를 쓴 의도는 명백해 보이죠. 최저임금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조금 팩트가 틀렸을 뿐이다. 이렇게 한경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고친 기사를 보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35세로 바뀌었고, 7월 말이었던 사망 시점이 7월 10일로 또 바뀌었고, 자녀도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조합해서 그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건 막 명백한 가짜뉴스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또 이것을 이렇게 한국경제가 이렇게 쓰고 이걸 또 보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인용하고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그러면 또 다른 보수신문에서 원내대표 말을 인용하고 이게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확산 과정을 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강용석 그 변호사가 유튜브에 뭐 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네. 개인 방송.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누군가 퍼가고 뭐 미디어 팬이라는 뭐 언론사에서 삭제는 했습니다만 또 이런 거 받아서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언론이.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채널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형태를 보면요. 기사를 발췌 요약한 형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들만 발췌 요약하고 대신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거에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발행된 기사다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그 기사의 URL이나 언론사에 이제 기사가 올려져 있는 사이트 주소 같은 걸 첨부하는 방식으로 많이 유포가 되는데 이 기사가 전형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포들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이 기사가 필요했던 의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적극적으로 이 기사를 인용했다라는 예. 점이 바로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기사 작성법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학개론 이런 거. 이게 그냥 익명의 제보자 말만 듣고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기사의 ABC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상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 보고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사건 기자가 됐건 뭐 기획 취재를 맡은 기자가 됐건 누가 이제 여기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 출발은 뭐 풍문이나 전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실관계를 확증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취재를 해서 그 육하원칙에 맞게 사건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취재가 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한경이 정정한 내용들이 단순히 사실관계가 미흡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경이 첫 번째 썼던 수준에서는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기사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 수준에서 지금 이 한경이 정정한 부분을 보면 뭐 시점, 나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존 한경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케이스를 애써 끼워 넣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건 완전히 어떻게 이런 기사가 출고가 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국 경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최저임금 혹은 소득주도 성당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하는 기사를 처음 쓴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 원래 썼던 의혹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 비판 기사 중에서도 또 사실하게 안 된 기사들이 또 많다고요? 예,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차가 커진 이유로 최저임금 탓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온 건데 대기업에는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은 월 154만 원 정도 지금 받아야지. 근데 대기업 기업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꿰어 맞춘 거죠.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옛날 그런 말장난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도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또 한번 언론계 은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흔하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 조지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상황과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취사 선택해서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 의도를 관철시키는 류의 기사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론의 이슈 장악력이나 의제 장악력이 아주 높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반대급부 같은 걸 언론사가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 팩트체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도나 기획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예. 근데 여전히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 지금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그런 이제 관습들이나 관행들이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여러 기사에서 관찰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일단 한번 기사를 내면 독자들 내외에 각인되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예, 김한 기자가 또 방송에 써서 안대를 은어를 써서 우리 담당 PD 눈이 엄청 커졌습니다. 비판하자. 네. 돌려서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딱 그렇게 얘기해야 이제 느낌이 사는데 비판하자 이거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닌 거죠. 품격 있는 얘기로 하자면 그거를 이제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잡았다. 갓유에서 이제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꼬투리 잡는 저널리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했듯이 뭐 조지자는 여러분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이제 그런 품격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차 저널리즘. 아니 기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인용을 했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 제작진 곤란하게 하려고. 그 언론에 남아있는 나쁜 관행, 악습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상황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쓰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작동되는 언론계 나쁜 관행. 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쓰신 단어는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전에 호되게 때리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오늘 보통 이제 데스크에 얘기할 때 부장님 어떻게 호되게 한번 때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렇게 바른 언어 습관을 편집국과 보도국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호되게 때려 이렇게 매우 심하게 질책하자. 심하게 쳐라. 그래 심하게 쳐서 나온 기사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이 가짜 뉴스가 조금 이 언론에 해자되고 판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얼마 전에 나왔죠? 2015년에 미국 대선 때 사실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고요. 그 전에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짜뉴스는 미국에서는 실제 페이크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가짜뉴스 사이트를 만들고 실제 가짜뉴스 기자가 아닌 사람이 가짜뉴스처럼 그러니까 허위의 내용을 써서 만든 게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왜냐하면은 이것도 분리하면 다 상대방을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속이려는 의도성이 있었고 오보라기보다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죠. 이런 거. 왜냐하면 전통 언론도 가짜뉴스를 실제 생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통계. 그 통계도 가짜뉴스에 많이 또 인용되고 활용되고. 이제 이거는 무식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가짜뉴스가 아니라 무식해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혼율이 80%다, 50%다 이런. 그러면은 올 한 해 결혼한 사람이 30만 명이고 이혼한 사람이 15만 명이면은 50%다. 이거를 50%다 그러는데 결혼한 거는 30만 명이면은 이혼한 사람은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지금까지 1000만 명이 결혼한 사람 중에 15만 명이 이혼을 했으니까 그 이혼율은 그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이 30만 명이고 이혼한 사람이 30만 명이면 이혼율이 100%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게 많습니다. 올해 결혼은 30만 명 했는데 이혼은
올해 결혼해서 이혼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 5년 전에 결혼했고 10년 전에 결혼했고 하는데 딱 그것만 나눠가지고 야 30만 명이 15만 명 이혼했으니까 이혼율이 5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인용해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통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취업자 수 하나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 수 뭐 고용률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각 언론사들마다 보수지면 보수지, 진보지면 진보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통계를 활용하는데 정의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가 수, 고용률.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한마디로 취업이 몇 명을 했느냐고 취업자 증가 수는 취업을 한 사람에서 빼는 거죠. 퇴직자 수를.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몇 명의 고용이 이제 늘어났느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취업자 이를테면은 지난 7월에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증가 수가 5천 명밖에 안 됐다. 역대 최악이다라는 최저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취업자 증가 수에서 봐야 될 거는 퇴직자 수예요. 그럼 왜 퇴직자 수가 늘었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를 전후한 이분들이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베이비붐 세대라서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퇴직자가 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수가 단순히 적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수가 늘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합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취업 증가 수가 역대 최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맥락을 좀 너무 무시하는 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 보면 취업자 증가 수는 뭐 최악이다. 예. 연일. 그런데 고용률은 높다 이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많이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가짜 뉴스 또 의도된 기사들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또 어른들은 카카오톡 많이 본다고 하고요. 네. 또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돈다고 하는데 결국 SNS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가짜뉴스를 자기들끼리 이제 돌려보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뭐 지하철 같은 거를 요새 타고 다니다 보시면 어르신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온 정보 같은 것들을 보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뭐 장인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모르는 얘기를 이제 자기가 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보내준 정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보고 계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그런 이제 SNS 채널들의 가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들이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그거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조직이나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뉴스가 뭐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아직 학계에서도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그럴싸해 보이는 정보 그리고 나의 입장이나 나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 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통하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실제 사실과 경합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와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싶은데 보통 보면은 언론들이 사과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이른바 이제 뭐 주류 언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지 중에 하나인데 자기네가 가짜뉴스를 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상 언론사 문 닫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낸 해명 기사에서도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직 뭐가 가짜뉴스라는 것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에서도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SNS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6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한 걸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률이 TV나 신문 같은 전통 매체, 라디오도 포함됩니다만은 굉장히 낮아졌고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짜뉴스 심각성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제 한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뉴스 브랜드의 인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꼴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게 어디 기사인지를 확인을 못. 이게 조선일보에서 봤는지 한겨레 기사인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본 거고 트위터에서 본 거고 카카오톡에서 본 거고 네이버에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인지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면은 좀 가짜뉴스에 덜 현혹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런 거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게 있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유튜브 관련해서 가짜뉴스 연구를 했어요. 언론재단이 예. 발표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그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좀 재밌었는데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과 달라서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 확증 편향이에요. 뭐냐면은 그래요. 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그게 내가 기존 상식과 달랐을 때는 가짜뉴스라고 또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반하면은 또 가짜뉴스가 되고 이게 좀 개념적으로 너무 가짜뉴스가 남용도 많이 되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이쪽 업계가. 예. 확증 편향. 예, 저도 확증 편향 있는 분들한테 요즘 많이 당하고 있어가지고 뭐 진실을 얘기해줘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좀 안타까워. 그 히틀러 시대의 선동가였던 괴벨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선동은 한 문장으로 충분하지만 그 선동의 거짓을 입증하려면 수십 장의 반론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 이미 사람들은 그 선동에 다 넘어가 있다. 뭐 이런 말을 괴벨스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구조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짜인 사실을 접하는 건 너무 강렬한 경험이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론들이 굉장히 다양한 근거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가짜로 퍼져버린 뉴스에 이미 사람들이 다 그 세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좀 잦아지고 좀 많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하면 특히 커뮤니티 같은 곳에 김한 기자 말처럼 소위 말하는 자정작용이 되잖아요. 아, 그거 잘못된 기사다. 뭐 팩트 체크해본 거 아니더라. 그래서 유저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뭐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사용한 SNS로 가버리면 그런 작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특히 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대1 혹은 단체 카톡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대의식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론이 이런 게 잘 없다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짜뉴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서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뭐 플랫폼 사업자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그 단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가짜뉴스를 봤는데 노인분들이 이를테면은 이거는 기사를 바깥에서 써도 이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만약에 팩트 체크를 했으면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거든요. 주요 포털들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사실 그래서 좀 공익성을 위해서라도 압력을 좀 사회가 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플랫폼에서 나서라? 예. 네. 알겠습니다. 팟빵 앱이 두 분의 그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말들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작정들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PD님 양복 입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가을맞이 양복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입는 게 아니니까요. PD가 입으니까. 오늘 시간을 땡겼다고 지금 복수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계에서 많이 쓰는 나쁜 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 계속해서 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직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 결과가 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야당이 기다려줄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논리도 나름의 정합적으로 이제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부작용이 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선동성 이런 기사들이 문제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정부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표들을 봤을 때 어쨌든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임금 상승분이 좀 예상보다 미진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지 그런 부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이제 사실 검증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사실을 검증할 만한 거리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약간 허상위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짜 저널리즘 형태로 그 소득주도 성장을 매우 공격하거나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을 뭐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언론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논쟁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한 통계들을 자기네 입맛대로 맞춰서 끌어다 쓴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실책도 나왔잖아요.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안 좋은 프레임,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프레임 위에 이게 올려져 있어서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무슨 얘기만 하면 최저임금 때문이다. 지금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진검승부 투르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저 여기서 마치고요. 4부 더 보수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좀 살펴볼까요? 8379님. 역시 이동영 작가야. 지겨운 뉴스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대다니 고맙습니다. 예, 예스앱으로 이정현님. 3부의 막말쇼는 지각한 이준석 최고위원 때문입니다. 반성하세요. 예. 지각한 거 어떻게 알았죠? 우리 이정현님께서.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셨지?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슬그머니 최고위원님이니까. 그래요. 그 원래 늘 4부에 했던 코너를 3부로 앞당겼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그리고 자다 늦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예. 금천구의 아파트 그 사고 현장 갔다 왔습니까? 거기 갑자기 이제 당 지도부 이제 긴급 방문하게 되면서 그래서 늦은 겁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최고위원 된 거. 저 원래 1등 하려 나갔는데. 네. 물론 1등 하러 나갔죠. 근데 3등 했습니다. 3등인데 퍼센테이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손학규 대표 27%로 이제 당선되셨고, 하태경은 22% 정도, 제가 19%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당 당원수가 굉장히 많고, 바른정당 당원수가 적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래도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뭔가 하실 때 깨림칙할 정도의 득표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손학규 대표가 이 득표 결과를 아마 곰곰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학규에서 하태경 차이가 4%, 하태경에서 이준석 차이가 3.5%. 예. 이거 사실은 상당히 무의미한 차이. 예상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좁혀질지 모르겠어요. 몰랐다. 예.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네 이제. 예.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조직 선거보다는 익명의 당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진짜죠. 그렇죠. 익명의 당원들이 투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직 선거에 의하면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손학규 대표가 뭐 한 50%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하여튼 손학규 대표가 이 투표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일성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첫 일성이 뭐였는데요? 첫 일성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을 너무 믿지 말자. 이것이 기본적인 그 방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갈 때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요소잖아요. 예.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되자마자 처음에 뭐 당선 인사로 단합이라고 해놓고선 통합. 예. 예, 통합이라고 얘기해놓고선 바로 다음 날 나가가지고 4.27 선언 비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바른정당 출신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대표가 나랑 생각 다르게 하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제가 볼 땐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4.27
비준 반다는 겁니까? 바른정당 출신들은 뭐 근데 하태경 의원님은 또 이럴 때 약간 오락가락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님은 본인이 워낙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많이 취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찬성하는 분위기로 이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권은희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있죠.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가 했었던 뭐 위장평화쇼 이제 그런 프레임은 안 쓸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당이요? 예. 그 표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죠. 예.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게 철학의 차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믿어보자. 믿으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이고 사실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 아마 설득한 예. 걸로 아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 체제가 과연 김정은이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예. 해결될 건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출발점이 이제 계속 현재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근데 지금 11월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노선이거든요.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트럼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계를 취하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났을 땐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경론자 중에 초강경론자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시한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도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북측이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 많이 퍼져 있는데 어쨌든 북측이 이걸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라면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더 첨예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남북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축하하려고 먼저 얘기를 하냈다가 네. 팟빵에 맨날 짜증나님 네. 이준석 최고위원님 축하드리고요. 네. 제발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보수당 최고위원이 되길 바랍니다. 저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젊으시니까 네. 뭔가 좀 다른 시선을 가질 거라 예. 믿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 두 사람한테는 그렇죠? 제가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너무 심하게 달려가지고 제가 뒤에서 지금 모래주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정당이 그동안 특히 젊은 층에서 외면을 좀 받았는데 그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하기를 바라고요. 자, 손학규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통합 얘기는 먼저 했고 그다음에 얘기한 게 또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나 어디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여당인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선거제도 개편을 원치 않을 거예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실제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가 예. 아주 자기한테 유리하고 편한 그런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소위 말하면 영남, 호남. 이런 데서 만약에 2명, 3명 같은 당에서 뽑히면 예. 피곤해요. 예. 이 사람이 언제 또 자기를 해코지하고 치고 올라올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보면 예. 저는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에 의하면 아마 좀 늦은 감이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선거가 총선이 20개월 남았는데 네. 20개월 내놓고 선거제도 고치기는 쉽지 않다? 보통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대로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승자 독식 구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텐데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시계를 선거의 시계를 여론의 시계를 딱 정지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앞으로 승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충분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은 이미 벌써 보니까 그동안 제가 보니까 쫙 엎드려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막 문재인 대통령 막 비판해요. 그 1년 전엔 생각도 못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참 표냄새는 기똥차게 이거 발언이 좀 그러네. 기차게 표냄새는 맞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음에 유리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준석 거죠. 최고.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선거제 개편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동형 비례인데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어제 약간 언급했는데
결국에는 의석수 증가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00석에서 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은 350석까지는 이제 늘려야 된다. 예, 예. 뭐 330이 최소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대 양당에서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비토됩니다. 예.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호가 만약에 이것을 최고의 핵심 아젠다로 삼을 경우에 실패의 확률이 99.9다. 핵심 아젠다에서. 왜냐? 처음에 국민 눈치를 봐서도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거대 양당에서 할 말을 해야지 제3당의 위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거대 양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려고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3당이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 민주당은 대통령 일단 찬성했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개헌을 조건부로 해서 또 찬성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방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크게 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 또 쉽게 어떻게 머리를 맞대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제가 경험해 보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선거제도는 다수결로 안 돼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가장 소수 정당이라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당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자 선거제도를 고치면은 현재 호남에 있는 여당 의원이 50명인데 선거제도를 고치면은 그 50명을 자기들이 30명밖에 못 가지게 그렇죠. 돼요. 네. 나머지 20명은 예컨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뭐 국민의당 출신들 일부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헌법 고치는 것보다 저는 예를 들어 어렵다고 민주당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 의석이 잘 나온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곳을 따지고 보면 가벌병정 무까지 5명이 있잖아요. 예. 연동형 비례하고 하면요 지역구 한 3개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해도 벌써 40%의 반대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또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이긴 합니다. 선거구제 획정이나 선거제도 개편 자체를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변하기 힘들다. 그래서 역설적이니까 되지 않았고 앞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걸 왜 들고 나왔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도부에 앉아있지만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비판하는 게. 손학규 대표가 예. 제가 손학규 대표의 이제 이 참모를 저는 진짜 거의 아들격인 참모를 제가 한 3년 했었어요. 과거에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경기도 대변인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좀 큰 거부터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만약에 손학규 대표였다면 당내 통합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강하고 선명한 야당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가면 오히려 자기 입지가 커지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거법 그 개편에 대한 여지도 커져요. 그런데 좀 이렇게 수순이 제가 볼 때는 좀 안으로 오그라들면서 좀 수순이 잘못 예. 두신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봐요. 이준석 씨가 지금 어려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거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만약 해결하시면 박수 칠게요. 제가. 그거 제가 뭐 해결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보면 개헌이라는 거 보면은 사실 정치권에 사람 개헌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양치기 소년같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는 반대는 거예요? 저는 될 수만 있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제도다.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보면은 지금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던데 페이스북에 언제? 처음에 갈 때도 예.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지 아버지 지내야 되기 제사인가 때문에. 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뭐 몇시 비행기로 온다고 이렇게까지 쓰면서. 아 그랬어요? 네. 돌아와서 뭐 전당대회 때 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당한테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한 5년 전으로 다 거꾸로 좀 돌아갔어요. 올드보이 소위 말하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도부가 무주공선이잖아요. 예. 그 김병준 뭐 비대위원장 뽑아놨지만 이분이 지도부라기보다는 사실 좀 뭐 투명인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은 그야말로 한국당이야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야말로 보수 혁신, 우파 혁신의 어떤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신선한 그런 대안으로서 어떤 한국당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그 저희 탄핵을 둘러싼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도 다 또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에 당대표 하셨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엔 좀 물러나서 뒤에서 좀 새로운 신진이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 본인들 아니라도 잘할 사람 많아요. 본인들만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좀 보면. 근데 이제 그래 놓고서 얼마나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쉬어야 할 때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이제 자꾸 사고가 터지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요? 뭐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그 새를 못 참아서 계단 뛰어내려가는 영상 나오고 이런 게 참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대표도 예. 지금 뭐 예고까지 하고 온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뭐 대단한 야심을 품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예전에 이제 2012년에 대표 쫓겨나고 2011년에 대표 쫓겨나고 한 2년 가까이 거의 야인 생활을 한 적이 예. 있었어요. 그때 그 저거 할 때까지 그 경남도지사 다시 될 때까지.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한 템포씩 빠른 복귀를 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아니 빠르긴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정계 은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난 저 은퇴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 저보다 더 싫어하시네.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사실은 공천을 자기 사람 심기를 잘못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무슨 뭐 여당에 의해서 뭐 막말한다 이런 공격을 받았지만 그 홍준표 대표를 자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분을 지키기에는 저분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또. 예. 응? 예. 그렇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분이 복귀한다 그러면 다시 그 본인한테 분명하게 족쇄로서 다시 제기될 거예요. 그 양반이 딱 선거 끝나면 탁 털고선 그냥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된 거지. 그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검증이 다 됐는데 뭘 또 오세요. 그리고 이미 속도는 무슨 속도야. 그만하지. 홍준표라는 인물이 예전에 이제 약간 칩거 상태에서 이제 한번 떴던 이유는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뜬 거였는데 예.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 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황교안 총리가 이제 1위로 나온 조사들이 있어요. 이제 예. 보면은 그렇다면은 보수에서는 한 번 써본 대선 후보보다는 그리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대선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새로운 대선 카드에 이제 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럼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 대표를 해보니까 당 제대로 못한다는 건 이제 증명됐고 대선 후보로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황교안을 꺾어 넘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으로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 지금 이차구가 언급한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예. 보수 충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예.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한 자리인데 혼자 20% 넘겼더라고요. 다 섞으면 유승민 후보. 다 섞으면 유승민이고. 예. 예. 근데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 조사는 현재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좀 우파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실제 여론조사. 근데 대답 안 거기서 하는데. 우파 성향이 다 대답한다 해서 홍준표 대표가 순위가 뛰어오를 것 같지는 않건데 제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내가 홍준표 대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 또 따로 있잖아. 나. 그거를 눈치를 못 채냐. 빨리 차명진 넣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 됐다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나 봐. 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이 제대로 대답 안 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계신 분들도 뭐 다 대답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조사 결과는 저는 전혀 이게 소위 말하면 개연성이 없는가, 이거는. 예?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화성의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차명진 한 표. 화성. 화성이요. 그거라고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제가 볼 땐 6개월 후, 1년 후, 뭐 2년 후에 그 조사 결과는 확 다를 거다. 이거를 왜 지금 조사했는지 참 돈도 많아, 그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정계 은퇴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하태경 최고위원이 네. 우리 방송과 통화를 했었는데 만일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오면 소멸할 것이다.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경선에 나오게 되면 자유한국당 당원 또 뭐 여론조 일반 여론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이 만약에 홍준표 선택하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이준석 최고가 된 거는 예컨대 조직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익명의 당원들이 그 이준석 최고를 뽑았단 말이에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당협위원장을 3분의 1을 갈고 따라서 그런 조직표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절대 저는 그거 안 될 거다. 본인이 창피당하실 거다. 저는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정현 대표가 당선되는 전당대회를 가봤었거든요. 예. 그때 가보면 저희는 이번에 대의원 투표가 없었어요. 근데 여론조사랑 이제 ARS 투표가 있었는데 대의원 투표가 있는 전당대회에서는요 상당히 유권자들이 굉장히 수기를 거쳐가지고 투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지난 실패의 경험들이 아주 강하게 작용해가지고 투표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아, 예. 하여튼 한국당에 예. 새로운 바람이 불 테니까 좀 기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기 바른미래당이나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처럼 예. 백투더 2007로 안 갑니다. 안 간다. 예. 재밌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대표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지냐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죠. 꼭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에 그 이해찬 대표 좋아해요. 반대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해찬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어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자. 그리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정부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분은 이 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부동산인데 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3주택 이상자 이렇게 언급하지만은 네.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그럼 강남에 세 채 갖고 있겠느냐 아니면 서울의 강북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주 변두리에 세 채 네 채 갖고 있겠느냐 했을 때는 변두리고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규제를 더 가하는 것이 물론 3주택제를 잡겠다는 것이겠지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는 또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인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투기 지역 지정한 거 보면요. 강남 3구에다 노원구 이렇게 떡하게 지정해놨어요. 그런 게 무슨 의미겠냐.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집값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다주택을 이제 노원구에 보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집값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집값으로 이제 사업상 대출 받아가지고 쓰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벌써부터 저희 동네 난리 났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주택 구입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치킨집 하는데 그 돈 쓰기도 해요. 담보대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부효과들 이런 것들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인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동물반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일 문제가 이래요. 현재 지금 부동자산이 1,100조라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너무 오르는 것을 일정하게 규제를 또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100조 남는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은 규제를 안 함.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징벌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살 집을 투기를 하는 사람들인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냥 징벌적으로 거기에만 그렇게 메스를 가하는데 저는 그래서 문제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론하고도 비슷해요. 소득주도 성장론도 최저임금 좀 올려주면 어때? 그러나 이거를 마치 이게 경제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막 그냥 이쪽을 억누르면 그야말로 징벌적으로 억누르면 부동산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방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빌딩을 사다가 빌딩이 요즘 규제가 많으니까 주택으로 돌아서는 게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을 따로 마련해 주면서
대신 이제 이 투기 못하게 좀 제어하는 거 이런 건 필요하죠. 예. 자, 그럼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혹시 그러면은 뭐 두 분의 생각도 좋고 아니면 각 정당의 의견도 좋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최대한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맞고 공급 정책 같은 건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인 게요. 최근에는 이제 도심지에는 소형주택이 갈수록 좀 부족해지는 추세가 있고 그 이제 약간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을 어떻게 이제 재생 사업을 할 것이냐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걸 보면은 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적률이 돼 있어가지고 재생권 행사가 어렵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좀 이런 정비 사업 벌일 수 있도록 그런 규제나 아니면은 제한 같은 걸 좀 완화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저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도심지에 소형주택 공급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는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뭐 역선상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많이 정책이 퇴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거주 위한 주택들 같은 경우 그건 공적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동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부동산에 지금 강남에 있는 그 땅값이 오른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1,100조가 넘는 돈이 갈 곳이 없는 그렇죠. 거. 유동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야만 그야말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새 이제 뭐 현재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강남을 계속 이렇게 쥐어짜니까 결국엔 쥐어짜면 돈이 그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또 경험칙이 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다 고려해서 장기 대책, 단기 대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돈이 1,100조가 유동성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강남이 아닌 다른 곳 예를 들어 제2의 강남 이런 것도 또 좀 우리가 좀 만들고 뭐 옛날처럼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부분 뭐 공공주택도 좀 공급하고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돼야 돼요. 아까 주거 환경 자체를 좀 평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상계동에 동부간선도로만 확장시켜주면은 거기도 강남 못지않은 주거 환경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국회의원 돼서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때문에 최고위원 된 것 같고요. 예. 자, 전당대회 이제 자유한국당도 곧 있으면 할 텐데 차명진은 안 나갑니까? 저는 뭐 그 기탁금 문제 때문에 좀 따져볼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1억 내라 그러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최소 1억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5천만 원이었으니까. 우리 5천이었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해결하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